안녕하세요. 굴곡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전 어릴 적 배운 말 중에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유독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제 인생도 언제나 예측할 수 없게 기쁨이 찾아오면 곧이어 시련이 따라왔고 눈물로 지샌 밤 뒤엔 또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가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제 인생이 좀 편해질까 싶으면 어김없이 다시 롤러코스터를 타고 마는 저의 결혼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희 엄만 손맛이 참 좋으셨습니다. 어릴 땐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엄마가 해준 음식이 아니면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정도였어요. 엄마도 저희 삼남매에게 음식을 해주시는 걸 좋아하셨고요. 엄마 너희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힘든 것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아. 내 새끼들이 먹고 싶다는데 엄마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니? 어서들 많이 먹어. 그러자 저희 삼남매가 하나둘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만 동네 시장 골목에 조그만 칼국수 가게 열게 되었어요. 아빤 처음에 엄마가 식당 하는 걸 약간 반대하셨죠. 나 혼자 벌어서 애들 새 키우기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네 엄마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꼴을 못 보겠다. 당신도 잘 생각해봐. 우리 애들이 다 큰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애들이야. 난 당신이 밖에서 험한 일하는 거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아. 아빤 저희 핑계 대셨지만 사실은 엄마가 고생하실까봐 걱정하고 계신 거였죠. 더불어 점심시간마다 엄마 식당에 가서 일손을 보태준 것도 역시 아빠였습니다. 아유, 당신 왜 또 왔어? 요즘 공장 일이 많아서 바쁘다면서. 그 쟁반은 여기 내려놓고 칼국수나 얼른 한 그릇 먹고 가. 됐어. 점심에 식당에 사람 많은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앉아서 편히 밥을 먹겠어? 남편 좋은 게 뭐야? 이럴 때 머슴 부리듯이 실컷 부리는 거지. 사장님, 편하게 일 시키시죠. 저는 투닥거리면서도 언제나 한편이 되어 함께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른이 되면 저희 식구들처럼 다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죠. 난 좋은 사람 만나면 20대 초반이라도 얼른 결혼하고 싶어. 어차피 결혼할 걸 일찍 결혼해서 더 오래 함께하면 좋잖아. 하지만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제 결혼이 그렇게나 늦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왜 그렇게 되었냐면 제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답니다. 우선 저도 20대 무렵 결혼을 꿈꾸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태희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저번에 먹고 싶다던 파스타 먹으러 갈까? 아니면 차 끌고 교회로 드라이브는 어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 그때 남자친구는 저밖에 모르던 팔불출이었어요. 저흰 같은 직장 사내 커플이었는데 주변에 장난 섞인 야유도 많이 들었답니다. 태희 씨 남자친구 단속 좀 해야겠어요. 아까 회의할 때도 집중 하나도 안 하고 태희 씨 얼굴만 보고 있던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주 닭살이야. 남자친구는 저와 4년을 만나면서도 늘 변함없이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었어요. 저에게 이렇게나 헌신적인 사람이다 보니 저도 당연히 남자친구와 결혼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저흰 서두르지 않고 1년 뒤쯤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가 부모님과도 계속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죠. 전 민망하지만 예비 시댁에 갈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오곤 했습니다. 어쩜 우리 예비 며느린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어. 우리 아들이 미인을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올 줄 몰랐다니까. 복도 많지 우리 아들. 그러다 결혼식을 4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던 어느 날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전 그날도 집에서 이것저것 결혼식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엄마가 외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엄마, 어디 가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집에 계시지? 이따 저녁엔 더 많이 온대요. 엄마가 전에 말했잖아.
이모랑 같이 외할머니 산소 다녀온다고. 우리 딸이 요즘 정신이 없긴 한가 보네. 엄만 그렇게 걸음을 재촉하며 나가셨고 저는 창밖으로 엄마가 급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 저녁이 다 되었는데도 엄마 이모에겐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찜찜한 마음을 애써 모른 척하며 TV를 켰습니다. TV 속 뉴스엔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어요.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5시경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빗길 추돌 사고로 차량 2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중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마치 제 일인 것처럼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적막한 분위기를 뚫고 제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인은 바로 제 아빠였습니다. 아빤 다급한 목소리로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태희야,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네 엄마가 빗길에 그만. 전 아빠의 뒷말은 듣지도 못한 채 무작정 소리부터 지르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죠. 아까 제가 보고 있던 뉴스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엄마 이모였던 겁니다. 폭우 속에 운전을 하던 엄만 사고 이후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셨고 이모는 중태인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어요. 엄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혼주 한복도 맞추러 가야 되고 나 혼수 사는 것도 같이 봐줘야 되고 나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엄마 왜 이러고 있어요? 내가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계속 짜증만 내서 그래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눈 좀 떠봐요 제발. 저는 상처 많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평소에 저희 엄마 손은 따뜻하고 포근해서 제가 참 좋아했는데 그때 엄마의 손은 너무 차갑고 낯설더라고요.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한 아빠도 이미 탈진한 상태로 계속 울고 계셨고요. 여보, 내가 운전을 해야 했었는데 차라리 내가 갔어야 했는데 그깟 일이 뭐가 바쁘다고 당신을 그렇게 보냈을까. 내가 미쳤지. 다 내 잘못이야. 여보, 여보. 아빤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주저앉았고 저도 아빠도 동생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 그날 이후로 뭔가를 놓아버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부여잡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엄마를 보낸 이후 전 매일 엄마를 부르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어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그런 제 곁을 지켜주었고요. 태희야, 밥은 먹었어? 오늘도 끼니 걸은 거 아니지? 잘 먹어야 푹 잘 수 있어. 너무 힘들더라도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보자. 어? 나 도저히 아무것도 못 먹겠어. 당신도 우리 엄마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잖아. 근데 엄마 밥 말고 어떻게 다른 걸 먹어? 처음에 전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 엄마 음식이 생각나서 다른 어떤 것도 목구멍으로 넘기질 못했어요. 여기서 더 괴로웠던 건 불면증에 시달리던 매일 밤이었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자꾸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고 거실에 엄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아빠 동생들도 모두 상태가 안 좋았지만 특히나 엄마를 잃은 고통을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절 모두가 걱정했죠. 우리 딸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다. 잠 안 오면 이 아빠가 우유라도 한 잔 따뜻하게 데워줄까? 그거라도 마시고 잘래? 아빤 제 건강을 걱정해서 서툰 솜씨로 이것저것 끼니를 챙겨주셨어요. 그런 아빠의 정성을 외면할 수 없어 한 입 두 입 먹다 보니 아예 굶는 것보단 조금이라도 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이상한 식습관이 버릇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쫄쫄 굶다가 모두가 잠든 밤이면 하루치 식사를 야식 한 끼로 몰아먹었어요. 음식이 무슨 맛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를 씹고 삼키는 행위만 반복했어요.
그때부터 사실상 직장 생활하는 것도 무리였고 전 방 안에 틀어박혀서 먹고 자고만 반복했습니다. 매일 전화 통화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남자친구를 가끔이라도 보는 날이면 마치 전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너 어제도 야식 먹고 잤어? 얼굴이 왜 그렇게 부었어? 옷은 그게 또 뭐고? 태희야, 너 진짜 왜 그래? 나 이제 네가 좀 낯설다. 그러다 제가 20kg쯤 쪘을 무렵 참다 못한 남자친구가 제가 변한 것 같다며 은근히 타박하더라고요. 처음엔 제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거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자친구는 절 대놓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저 뱃살 좀 봐. 나 네가 모태 마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 어제 또 뭐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어디 드러나 보자. 또 얼마나 먹어치웠을지. 아니야. 어제 저녁에 그냥 집밥 먹었어. 우리 만나는 날 저녁엔 그래도 조절한단 말이야. 조절하는데도 몸이 그래? 당신 옷 아주 단추 발사될 것 같아. 나 아까 차에서 당신 걸어오는 거 보고 이 동네 무슨 씨름 선수가 사나 했다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바로 태희 너인 거 있지? 참나.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런 폭언을 매일같이 들어도 도저히 야식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뭔가를 먹지 않으면 계속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고 잠도 잘 수 없었으니까요. 한때 52kg의 날씬한 몸이었던 전 무려 75kg까지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니 남자친구가 실망한 것도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남자친구에게 받는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젠 술까지 먹어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게 되었죠. 너 이래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할래? 드레스에 다리 한 짝이라도 들어가겠냐? 안 그래도 우리 집에서 계속 결혼 어쩔 거냐고 난리신데. 아,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내가 어머님, 아버님 뵙고 말씀드릴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살도 빼고 직장도 다시 잡아서 결혼식 하겠다고 말씀드릴게. 지금 그 꼴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겠다고? 야, 우리 엄마 심장이 약하셔. 너 갑자기 튀어나오면 놀라서 119 부르실 수도 있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도 문제야, 당신. 당신 식탁 의자 하나로 되겠어? 두 개는 붙여서 앉겠구만. 남자친구는 자기의 농담이 재밌었는지 혼자 배를 잡고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 진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왜 이렇게 망가진 건지 다 알잖아. 내가 당신 앞에서 조용히 있으니까 내가 괜찮아 보여? 나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뭘 씹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한청까지 들린다고. 당신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도 적어도 비웃진 말아야지. 어떻게 이런 나를 두고 그딴 농담을 해? 뭘 또 그렇게 정색을 해. 그럼 나도 매일 당신 붙잡고 같이 울까? 가뜩이나 우리 집에서 당신 이제 직장도 없고 살만 쪄서 보기 싫다고 난린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나한테 화풀이지? 나도 지겹다 지겨워. 그러다 남자친구는 우는 절 차 밖으로 밀어내더니 혼자 차를 몰고 떠나버렸어요. 덕분에 전 2시간 거리를 울면서 걷고 또 걸어 집에 돌아왔죠. 아빠는 엉망이 된 얼굴로 집에 돌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물었습니다. 태희야, 너 무슨 일 있던 거야? 아, 왜 울어? 발은 또 왜 그렇게 까졌고 최서방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제 최서방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빠. 저 그 사람이랑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나한테 그런 인간은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날 사랑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얼굴이 좋았던 거지. 아빤 제가 이제 다 끝났다며 계속 울자 더는 묻지 않으셨어요. 아마 아빠도 무슨 일이 있었을지 대충 짐작하고 계셨겠죠. 그렇게 무려 4년 넘게 사귀던 남자친구와 최악의 이별을 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절 보고 계실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싶었거든요. 비록 엄마도 없고 결혼을 약속했던 연애도 끝났지만 전 어떻게든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무작정 운동장을 뛰고 또 뛰었습니다.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쓰러지겠어. 운동도 요령껏 해야지. 가만 보면 누나도 진짜 독하다니까. 동생들은 그런절 걱정하면서도 옆에서 식당도 챙겨주고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전 운동을 병행하면서 병원 치료도 시작했어요. 도저히 제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고 약 처방도 받으니 이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전 그렇게 다시 1년 만에 급격하게 불어났던 체중을 감량하고 원래보다 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되찾게 되었죠. 그렇게 마침내 원래의 저를 되찾았을 때 전 제일 먼저 아빠에게 감사드렸어요. 아빠, 그동안 다 큰 딸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아빠도 엄마 보내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 때문에 내색도 못하시고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이제 저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그래. 아빠는 우리 딸 믿고 있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 아빠한테 기대려무나. 아빠가 언제나 우리 딸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 테니까. 전 아빠에게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일단 일을 구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을 가리지 않고 도전했어요. 굴삭기, 지게차, 대형 트럭 면허까지 따며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전 한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다시 이전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제가 다시 직장에 다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태희야, 잘 지내?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지? 너 그때 불면증으로 힘들어했잖아. 내가 계속 네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나도 사실 장모님 그렇게 떠나보내고 많이 힘들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투정 부렸나 봐. 당신 나 이해해 줄 수 있지? 우리 둘 다 똑같이 힘들었으니까. 전 남자친구는 뻔뻔하게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 괘씸한 인간을 조금 골려주고 싶었어요. 왜 이제야 전화 줬어? 나 기다렸는데. 근데 말이야. 나 직장 생활을 다시 하다 보니까 회식이 많아져서 요요가 왔지 뭐야. 전보다 살이 더 쪘어. 아무래도 웨딩드레스를 특대 사이즈로 주문 제작해야 할까 봐. 당신도 이런 나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지? 뭐? 살이 다시 쪘다고? 아니, 왜? 분명히 너 예전만큼 살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그래도 한번 다이어트 성공해봤으니까 다시 빼면 또 뺄 수 있을 거야. 내가 옆에서 도울게. 전 남자친구는 제가 다시 살이 쪘다는 말을 듣자마자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제야 전 진심을 담아 단호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줄게. 대체 누가 당신 장모님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노하시겠다. 당신 나 살쪘을 때 뭐라고 했어? 씨름 선수? 맞다. 신부 입장이 아니라 선수 입장이라고도 했지? 앞으로 제발 남 깎아내릴 생각 말고 본인 수준이나 좀 끌어올려. 전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전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제게 매달렸지만 그때마다 전 제가 전에 들었던 막말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어요. 그렇게 전 남친을 뻥 차버리고 회사 생활과 자기 관리에만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전 40이 되었고요. 동생들도 이미 시집 장가를 갔고 전 연애 한번 하지 못하고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아빠 집에 올 때마다 저에게 결혼 안 할 거냐고 잔소리를 해댔어요. 누나, 우리 애들이 고모는 왜 아직도 할아버지랑 사냐고 묻더라. 누나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아직도 솔로로 지내. 진짜 결혼 안 할 거야? 야, 꼭 뭐가 부족해야 솔로로 지내니? 난 아빠랑 둘이서 오래오래 살 거야. 아빠도 그게 좋으시죠?
아이고, 그게 좋긴 뭐가 좋아. 나 너랑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생각 없다.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시집 가버려. 물론 이 모든 게 장난이라는 걸 알아서 저도 웃으며 아빠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40대 초반쯤에 직장에 경력직 사원이 이직해서 들어왔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였는데 저처럼 아직 장가 못 간 노총각이었죠. 어머, 승균 씨도 솔로고 우리 골드미스 태희 씨도 마침 솔로네. 둘 다 외롭게 나이 먹지 말고 한번 만나보지 그래. 이렇게 친한 회사 동료들은 두 노총각 노처녀를 엮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하도 옆에서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둘이 자꾸 시선이 마주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났어요. 승균 씨는 다른 남자들과 다른 점이 참 많았는데 그 점에 제 관심을 끌었죠. 우선은 술은 입에도 못 대고 음주 가무한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승균 씨 정말 맥주 한 잔도 못 하세요? 저 술 한 잔도 안 하는 남자분은 사실 처음 봐요. 사실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겠지만 술 취한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게 싫거든요. 그리고 먹다 보면 취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전 사이다로 분위기 맞출게요. 승균 씨는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편이었어요. 그만큼 업무의 집중력도 높아서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었죠. 외모는 굳이 말하자면 둥글둥글한 모범생 같았지만 일에 집중하는 모습은 굉장히 진지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승균 씨에게 관심이 생긴 것 같았어요. 놀라운 건 이런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태희 씨, 술 많이 드셨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전에 들어보니 저랑 같은 방향인 것 같아서요. 사실 태희 씨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 더더욱 술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 전 그렇게 승균 씨 차를 타고 집까지 이동하며 서로의 속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저의 과거에 대해서도 털어놓게 되었죠. 아, 태희 씨에게 그런 큰 상처가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말만 들어도 그 남자분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젊었을 적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해 3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전 혼자가 되었죠. 승균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마찬가지로 20대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40이 넘도록 혼자 있었다고 했어요.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어서 혼자 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누군가를 다시 좋아해도 괜찮을까? 내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처음 태희 씨를 봤을 때도 욕심이 났지만 망설이고 또 망설였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태희 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걸 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승균 씨, 세상에 행복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없어요. 저도 승균 씨도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저흰 조금 늦은 나이지만 인연을 맺게 되었고 2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남동생 둘과 여동생이 있는 장남이었어요. 저도 남동생, 여동생이 둘 있는 장녀라 서로 비슷한 점이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도 막힘없이 진행됐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 나이를 고려해 빠르게 상견례를 진행하셨고 서로 이제야 인연을 만나네 하시며 반가워하셨어요. 정말 결혼할 인연이라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구나 싶을 정도였답니다. 환영한다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 결혼이 늦은 게 다 태희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랬던 모양이구나. 시부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어서 처음부터 절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제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건 없는 모양이에요. 첫눈으로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났지만 뜻밖의 복병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저보다 10년쯤 먼저 결혼한 동서들과 아직 미혼인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형님,
비록 저희가 손아래 사람이지만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리 맏며느리라도 나이 많다고 먼저 나서시면 서로 불편해져요. 아시겠죠? 둘째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결혼한 지 8년 됐거든요. 시댁 분위기나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선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저희는 다 형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옳게들, 말은 바로 해야죠. 난 이 집 막내딸로 산지 38년이잖아요.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맞죠. 그나저나 새올캔 어디 대학 나왔다고요? 직장은요? 이렇게 동서들과 신우인 처음부터 대놓고 기선제압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듣자하니 둘째 동선 중학교 선생님이고 막내 동선 은행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이도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제 학벌에 대해 묻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네, 아가씨, 동서들 잘 부탁드려요. 저 대학은 집 근처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졸업 증명서라도 필요하실까요? 제 대학이 앞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점이라면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마냥 당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제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았는지 이제 나의 대놓고 텃세를 부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제가 지인에게 국내산 최상품 미역을 선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미역이라도 워낙 품질이 좋다 보니 가격이 꽤 나가는 고급 식재료였거든요. 저는 시부모님 드시라고 소고기까지 넣어서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시댁에 가져갔습니다. 그때 마침 시댁에 와 있던 둘째 동선, 제가 가져간 미역국 뚜껑부터 열어보더니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형님, 제가 뭐 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소고기 넣고 끓였죠? 우리 어머님은 황태나 조개 넣고 끓인 미역국을 좋아하시지. 고기 미역국은 기름 많아서 싫어하세요.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나 많이 끓여오셨어요? 어머, 그래? 저번에 가족 식사할 때 보니까 어머님 소고기 미역국도 잘 드시던데 동서가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아우, 잘 모르긴요. 제가 어머님을 10년을 모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지금 손이 동서라고 절 가르치려고 드시는 거예요? 둘째 동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 가져간 반찬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이건 아버님이 드시기에 너무 짜다. 이건 어머님이 싫어하시는 식감이라며 대놓고 지적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동서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오래 어머님 곁에 있었으니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님이 주방으로 건너오셨어요. 시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제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던 동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얘 둘째야, 넌 첫째가 식구들 먹으라고 가져온 음식을 앞에 두고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니? 그리고 나도 소고기 미역국 잘 먹는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맨날 그것만 먹고 살 수 있겠니? 평소에 해물 미역국을 먹었더라도 우리 첫째 며느리가 맛있게 끓여온 국이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정성껏 만든 음식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복 달아난다. 다신 그러지 말어. 시어머님은 분명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 안에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둘째 동서도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하지만 그 미역국 사건을 계기로 제게 단단히 약이 올랐는지 그 다음번엔 시어머님이 없는 자리에서 둘째 동서 합심해서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형님, 얼마 뒤에 아버님 생신인 거 아시죠? 혹시 생각해둔 식당 있으세요? 예약 잡으려면 얼른 서둘러야 할 텐데요. 저흰 형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서 고급 식당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형님이 알아서 예약 좀 해주세요. 아, 참고로 아버님 회 잘 드시니까 일식당이나 횟집이 좋겠네요. 전 동서들 말만 철석같이 믿고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고급 일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그 식당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메뉴는 제가 동서들 말을 듣고 제일 고급 코스로 알아서 주문해 두었고요. 하지만 본격적인 사건은 코스 요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이 굴이 제철인 시즌이라 코스 요리의 굴이 메인 식재료였어요. 신우인 서빙된 접시에 굴이 있는 걸 보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올케, 이거 뭐예요? 이거 굴이잖아요. 아, 우리 아빠 굴 알러지 엄청 심한 거 몰라요? 지금 사람 잡으려고 환장했어요? 그러더니 신우인 갑자기 접시에 있던 굴 요리를 제 앞에 쏟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식탁 위는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여기저기 튄 굴소스를 그대로 흠뻑 뒤집어 쓰고 말았죠. 아가씨, 그리고 아버님, 전 아버님이 알러지가 있으신 걸 정말 몰랐어요. 동서들이 아버님 해산물 좋아하신다고 해서 예약한 식당인데 제가 미리 아버님께 여쭤보지 않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신데 저 때문에 식사도 못 하셔서 어쩌죠? 아니다. 나야 다른 요리 시켜 먹어도 되고 굴만 빼고 먹으면 되는데 뭘. 이 어머니가 과하게 반응을 했구나. 옷에 음식이 다 튀어서 어째? 일단 이걸로 닦거라. 그래도 시아버님이 연신 괜찮다고 마저 식사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생신은 어찌저찌 넘어갔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신우인 제가 시부모님을 잡을 뻔했다며 아직도 날뛰고 있었어요. 동서들도 거기에 맞장구 치며 거들었죠. 형님, 제가 아버님 회 좋아하신다고 했지 언제 굴 드신다고 했어요. 괜히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 하시더니 왜 그 순간에 헛똑똑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상황이 이쯤 되자 저도 가만 당하기만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동서들과 저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시고 남편이 절대적으로 제 편이었기에 제게도 반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들에게 예의가 뭔지 알려줘야겠다 싶었습니다. 동서들이 제 말에 토를 달려고 할 때마다 전 단호하게 그 말 허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동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동서가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물어볼 게 있으면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동서들에게 물을 게 아니라 내가 동서들 취향까지 다 맞춰야 하는 건 아니잖아.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알겠어요. 어디 두고 보자고요. 둘째 동선 제 말에 이를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한참 후 시댁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어요. 동서들은 또다시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제게 툭툭 시비를 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 몇 년 전에 가족 여행 갔던 곳 정말 좋았죠? 내년 봄쯤에 한 번 더 갈까요? 그때 정말 좋았는데, 형님은 모르시는 얘기죠? 그때 아주버님도 같이 가셨는데, 여기서 형님만 그 얘기를 모르겠네요. 동서들은 저만 모르는 얘기를 재밌다고 깔깔 웃으며 한참이나 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조용히 있던 남편이 결국 동서들에게 언성을 높였어요. 재수 씨, 그만 좀 해요. 왜 자꾸 이 사람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게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 만드는 거지 뭐예요. 제가 이제까진 재수 씨들 체면도 있으니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가족끼리 서로 편먹고 따돌림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아주버님, 그냥 그때 추억이 생각나서 옛날 얘기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형님이 댁에 가셔서 저희 흉이라도 보셨나 봐요. 흉이라뇨? 이 사람이 누구처럼 예의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끼리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남편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자 결국 동서들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 일에 대한 사과도 시동생들이 제게 대신 건넸습니다. 형수님, 아까 제 아내가 많이 경솔했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이 평소에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형수님 앞에서 유독 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잘 말해둘게요. 평소에 시동생들은 절 형수로 아주 깍듯하게 모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시동생들이 제게 연신 사과라니 저도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 동서들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 게
큰 화를 부르고 말았습니다. 동서들과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시 만난 건 명절날 시댁에서였어요. 동서들은 역시나 둘이 붙어 앉아 서로 귓속말까지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시누이까지 팔짱을 끼고 옆에 앉아 있었죠. 시누인 제가 손을 씻고 주방으로 들어서자 대뜸 절 불러 앉혔습니다. 큰올케, 이리 좀 앉아봐요. 내가 저번부터 봤는데 큰올케 음식 스타일이 우리 집이랑 너무 안 맞아요. 이참에 큰올케 동서들한테 좀 배워요. 큰며느리면 우리 집에 맞게 음식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요. 마침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잠깐 밖에 나가셨으니까 지금 제대로 알려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기 앞에 좀 앉아봐요. 형님 요리 뭐랄까. 너무 느끼하고 잘난 척이 잔뜩 들어간 맛이 나요. 자, 설명만 듣지 말고 이리 와서 전 좀 붙이라니까요. 아이, 우리 말 안 들려요? 새 여잔 작정한 듯 절 주방에 몰아놓고 절 이리저리 잡아 끌었습니다. 시누인 제 등을 밀고 동서들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전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바닥에 놓인 가스 버너 앞에 앉고 말았습니다. 제 머리 위로는 동서들과 신우의 비웃음 섞인 말들이 쏟아졌어요. 아니 큰올케, 그래도 요리 좀 한다더니 전 하나도 못 뒤집네. 아무래도 형님이 요리보다 외식이 익숙하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 안에 전 먹겠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 보셨으면 한 소리 하셨겠네요. 명색이 맏며느리가 전 한 장 못 붙인다고요. 저는 그 무례한 말들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밀가루 신우이와 동서들 얼굴에 확 뿌려버렸어요. 자, 봐요. 이래도 내가 전을 못 붙이나. 이제 누구부터 기름에 튀겨줄까요? 반죽이 워낙 별로라서 전이 예쁘게 나올지 모르겠네. 전 그러곤 둘째 동설 붙들었습니다. 동선 제가 진짜 끓는 기름에 전이라도 붙일 것 같았는지 비명을 지르며 제 팔을 뿌리쳤어요. 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 신우이를 붙잡았습니다. 아, 올케 왜 이래요? 미쳤어요? 이거 나요. 여기 사람 살려! 왜요? 아가씨, 제가 부친 전 먹고 싶다면서요. 예쁘게 부쳐서 어머니께도 자랑해야죠. 그때 옆에 있던 막내 동선, 둘째 동선아 신우이처럼 소리도 못 지를 만큼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막내 동서도 어떻게 기름 맛 좀 보여줘요? 내가 아가씨하고 둘째 동산도 못 배워봤을 뜨거운 맛을 알려줄 수 있는데. 아니요. 형님, 진정하세요. 전 둘째 형님하고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그렇게 주방은 난장판이 되었고, 그제야 밖에 나갔던 시부모님과 시동생, 저희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밀가루 범벅이 된 세 사람과 절 보시곤 너무나 크게 놀라셨어요. 너희 대체 이게 무슨 꼴이야? 명절날 가족끼리 몸싸움이라도 한 거야? 대체 왜들 그 꼴이 된 거야?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맏며느리로서 체면도 지키고 가족이니까 그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는 계속되는 동서들의 텃세나 아가씨의 괄시를 참을 수가 없네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나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며느리로서 아버님, 어머님 잘 모시고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런데도 동서들과 아가씨가 제게 못마땅한 점이 있다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해요. 시댁 식구들은 제 말에 모두 놀라 동서들과 시누이만 바라보더라고요. 동서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만 다물고 눈알만 요리조리 굴리고 있었고요. 그러자 둘째 시동생이 동서에게 큰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우리 형이 어떤 존재인지 말이야. 나 형 덕분에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형 덕분에 결혼까지 했어. 그런 형과 결혼하신 형수님은 나한테 형과 똑같이 소중한 분이야. 그런 형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족 전체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나 그런 사람과 더는 한 가족으로 못 지내. 시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자 둘째 동선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저 사실 다 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결혼할 때 2억이나 해주셨다면서요? 그 소리를 듣고 막내 동서하고 제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낀 줄 아세요? 며느리면 다 같은 며느리지 맏며느리라고 차별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동선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목돈을 해주신 걸 듣고는 질투가 나서 여태까지 그렇게나 텃세를 부린 거였습니다. 동서들은 계속 억울하다는 듯이 시부모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시아버님은 그제야 동서들의 속마음을 들으시곤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휴, 너희들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우리 집안 장남이 이제까지 너희 남편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알긴 아는 거야. 시아버님은 그리곤 저도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고 시동생들이 대학생 때 일이었대요. 그때 시아버님의 사업이 큰 위기를 맞아 파산 직전까지 몰린 적이 있었답니다. 시동생들은 당장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집안에 돈은 없고 모두들 궁지에 몰려있던 거죠. 그때 남편이 자기 월급은 물론 대출까지 어렵게 받아서 시동생들 셋의 등록금을 모두 내주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동생들이 결혼할 땐 각자 1,000만 원씩 돈까지 보태주었대요. 시아버님이 옛날 그 얘기를 하자 시동생들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내 아들 승균인 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는 큰형이다. 자기도 생활하기 빠듯한 월급을 쪼개서 동생들 월급 주고 학원비까지 다 내주던 그런 장남이란 말이다. 내가 다행히 지금은 사정이 나아져서 그 내 착한 아들한테 그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결혼 자금 좀 보태줬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길래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동서들은 그런 시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어쩔 줄 몰라하며 안절부절할 뿐이더라고요. 시동생들은 결국 눈물을 보이며 저와 남편에게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씩씩거리고 있던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큰올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나 소중한 오빠인데 올케가 홀라당 뺏어갔잖아요. 솔직히 큰올케 첫인상부터 별로였다고요. 순진한 우리 오빠 꼬시는 것 같고 이용하려는 것 같았다고요. 신우인 그렇게나 헌신적이고 소중한 큰오빠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다니 제가 혹시나 꽃뱀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간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고 전 얼굴만 보면 좀 화려하게 생긴 편이었거든요. 신우인 저를 괴롭히고 시험해서 진짜 남편과 어울리는 짝인지 알아보고 싶었다네요. 결국엔 이 모든 텃세의 이유를 알게 된 전 정말 허탈한 기분이었답니다. 서로 한 번이라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만 했어도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요. 결국 동서와 시누이들은 시부모님께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났고 시동생들과 이혼 얘기가 오갈 정도로 심각하게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제게 별말이 없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20대 때 동생들 챙기느라 그렇게 고생했다면서 솔직히 좀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았어? 억울하긴 남도 아니고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잖아. 난 가족을 위한 일을 하면 하나도 아깝지 않아.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야. 난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순간이라도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남편은 한 번 내뱉은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시댁 식구들을 챙기듯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정말 내 가족처럼 살뜰히 챙겼어요. 오죽하면 저희 아빠가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저도 아니고 바로 저희 남편이었다니까요. 주서방, 왜 이제야 오나?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자네랑 막걸리 먹으려고 내가 꾹 참고 있었다고. 어서 안으로 들게나. 아빠, 저도 왔거든요. 하여튼 우리 아빠 자식은 난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다니까. 장인어른 이참에 큰아들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장인어른과 막걸리 한잔할 때가 요즘 제일 낙이라니까요.
남편은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요즘엔 더욱더 자상하게 저희 가족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젠 동서들과 시누이와 잘 지내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시댁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태국 여행까지 다녀왔답니다. 물론 경비는 저희 부부가 부담했고요. 동서들은 제게 미안했는지 쭈뼛거리며 다가오더라고요. 형님, 시부모님만 모시고 가도 되는데 저희 식구들 여행 경비까지 부담하시느라 돈 많이 쓰셨죠? 이거 작은 거지만 면세점에서 아주버님하고 형님 선물 하나 샀어요. 받아주세요. 아휴, 뭘 이런 걸 다 샀어. 이거 스카프야? 너무 예쁘다. 나도 사실 아까 동서들 생각나서 면세점에서 화장품 하나씩 샀는데 우리 이러면 서로 통한 거다. 그지? 동서들은 이후로도 제가 밥을 사거나 선물을 사면 우리 형님 최고예요 최고를 외치곤 한답니다. 속된 말로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 돈이 최고이긴 한 것 같습니다. 동서들이 제게 형님 형님 할 때마다 귀엽기도 하고 제 막내 동생들을 보는 것 같아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저희들 이만하면 꽤 사이가 좋아진 것 같지 않나요? 동서들하고는 이렇게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고 신우이하고는 더 풀어야 할 얘기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아 따로 자리를 마련했어요. 전 신우이에게 저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아가씨, 그이가 시댁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아가씨 마음도 알 것 같고요. 너무나 믿고 의지하던 오빠가 결혼하고 아가씨랑 멀어질까봐 걱정이었던 거죠? 내가 그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오빠를 뺏긴 게 아니라 큰언니 한 명이 더 생겼다고요. 나도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동생들에게 점수 따는 방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새언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 사실 오빠들만 셋이라서 어릴 땐 맨날 언니가 갖고 싶다고 조르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너무 철없이 굴었죠? 용서해주세요. 저 이젠 큰오빠보다 올케가 더 든든해요. 이렇게 저에 대한 오해를 푼 신우인 요즘엔 제 친여동생보다도 저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그렇게 애교를 부린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며 가족이란 이름 속에 돈독한 정을 쌓아가고 있어요. 예전엔 불편했던 상처투성이었던 명절이 이젠 서로의 안부를 기다리는 따뜻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네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사람 사이 오해는 말 한마디로 깊어지지만 그걸 풀어내는 것도 결국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요, 이 집안의 맏며느리인 게 꽤 행복하답니다. 이젠 절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걸 전 저희 가족을 통해 배웠거든요. 가족이란 그렇게 매일 조금씩 정을 쌓아가는 관계니까요. 전 오늘도 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또다시 열심히 또 다정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